지구의 운물에 독을 흘려보내는 기시다. 네, 기시다 후미오. 이놈은 아마 천벌을 받을 겁니다. 이게 과학자들이 어떻게 할 수, 지상에 그거를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흘려보내고 그것을 나중에 이렇게 이 콘크리트로 쌓으면 된다는 그런 말씀도 서균열 교수가 하시던데, 왜 그런 방법이 있는데 왜 그걸 안 하느냐는 거야. 그걸 너무 나쁜 놈들이지.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면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다 그렇게 하잖아. 어? 소련도 그거 다 콘크리트 덮었다고. 지금 콘크리트 덮을 수가 없는 지경이라고. 지금 그 체르노빌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있나 봐요. 행복블루님, 문재인이 다시 출마할까요? 라는 말에 숨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네, 저도 그랬습니다. 다른 100년 후원인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침묵할 결심을 했다는 거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지금 침묵할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마이TV에서 최강욱 의원을 인터뷰했는데 아주 증언을 들어보면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게 1시간 40분이 넘는 긴 인터뷰인데 제가 한 전체 합쳐서 15분도 안 되도록 이렇게 클립을 만들었습니다. 그 장면마다 클립을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들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이 문재인이 얼마나 멍청한 인간인지에 대해서 같이 감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다시는 이런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시는 이런 사람이 정치에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보십시다. 34초 정도인데요. 그 인트로에 나오는 핵심입니다. 그것만 봅시다.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여권 핵심부를 향해서 한편으로는 청와대 압수수색하고 또 동시에는 그렇죠. 충성맹세를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네. 뭐 하여튼 자기 진심을 오해하지 말아달라. 뭐 대통령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내가 뭐 이렇게 완전히 지금 배신하고 딴짓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식의 사인을 계속 보낸다거나. 정치인도 이렇게 교활한 정치인이 없죠.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시 교활한 정치인이었다. 거기에 어쩌면 당시의 여권 핵심이 흔들렸군요. 끌려다녔죠. 끌려다녔구나. 네, 끌려다녔습니다. 질질 끌려다녔죠. 아주 비참한 수준으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멍청해도 이렇게 멍청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다음 클립을 봅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증언이 나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은 윤석열은 공직적합성 기준상 중대한 흠결을 가지고 있어서 도저히 임명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최강욱이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여권 핵심부를 향해서 한편으로는 청와대 압수수색하고 또 동시에는 충성맹 요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4등급으로 크게 나눕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흠결 없음, 아하. 그다음에 일부 흠결, 그다음에 상당 흠결, 아하. 그다음에 중대 흠결이 네. 있는데 네. 이 중대 흠결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중대 흠결하고 네. 그다음에 그 상당성 중대 흠결이라고 이제 나중에 그냥 그렇게 붙였는데 편의상 네. 일반적으로 보면 중대 흠결에 해당하지만 이게 이제 명확히 근거로 제시되는 것보다는 네. 일종의 그 판단에 의해서 사람이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탈세를 했다, 뭐 네. 부동산 투기를 많이 했다 이런 거는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거라서 그렇죠. 뭐 병역을 기피했다 뭐 이런 네. 것들은 당연히 이제 더 말할 것도 없는 중대 흠결인 네. 것이고,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뭐 다른 일종의 여러 가지 업무를 해가는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네. 뭐 태도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복합돼서 나올 수 있는 그렇죠.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능력이나 지금 상황을 볼 때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사람, 네. 그런 거는 이제 상당성 중대 흠결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곤 했었는데요. 네. 이분은 뭐
제 기억에 명확히 중대 흠결이었고 근데 검찰총장 임명 과정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갔어. 네. 이미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은 윤석열은 공직을 맡기에 중대 흠결이 있다. 이렇게 대통령께 보고를 한 거군요. 주요한 공직을 맡기에는 그러니까 네, 네. 네, 주요한 공직을 맡기에는 중대 흠결이 있다. 네. 아하. 자, 그랬더니요. 이 보고는 그러면은 공직기강 비서관의 상관인 조국 민정수석이 대통령께 보고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대통령께 보고하는 겁니까? 그때는 네. 민정수석이 보고서를 들고 가서 직접 보고를 했었고, 네. 예. 저도 이제 그 첫 번째, 두 번째 정도는 네. 같이 가서 배석했던 것 같고, 아, 배석. 예, 예. 두 번째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보고서를 중대 흠결로 올렸더니 왜 두 번째 다시 한번 하라고 해서 두 번째인 건가요? 아니 처음에는 그냥 보고를 하고 끝났고, 네. 뭐 알았다 이 정도셨고요. 그리고 한 두세 번째, 네. 한 제가 4번을 보고서를 작성한 것 같은데, 자, 잠깐만요. 근데 왜 네 번이나 합니까? 조금 더 말하자면 면밀하게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네. 당시에 이제 두 번째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총장이잖아요. 네. 네. 워낙 이제 민감하고 중요한 자리이다 보니 네.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그런 인사 검증 시즌 요구 그러면 여러 말들이 많이 오고 또 투서도 많고 막 이렇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종합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랄까 조금 더 보완하는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그러면은 1차 보고서보다도 예. 2차, 3차, 마지막으로 4차까지 했다고요? 예. 4차 보고서쯤 갔을 때는 좀 뭔가 좀 두꺼워졌겠네요? 그렇죠. 갈수록 이게 두꺼워질 수밖에 없고 음. 이분은 처음에 1차를 할 때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유독 두꺼웠어요. 근데 이제 아, 유독 4차까지 두꺼웠어요. 가니까 예. 한 80페이지가 넘어간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아, 그래요? 네, 심각하죠. 진짜 심각합니다. 이 사람. 이주하 선생님, 우리 노짱은 구시대 막내라고 하셨지만 제가 보기엔 그는 너무 시대를 앞서서 오신 분이었다는 우리 최동석 소장님 강의도 참으로 소중한 말씀입니다. 네, 그걸 이어달리기를 했어야 돼요. 문재인은 이어달리기를 하지 않고 자기가 할 줄 아는 대로 자기식으로 하다가 저렇게 망조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내가 이따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잊어버릴까봐 지금 미리 얘기하면 생각난 김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노무현 정부 시절, 참여정부 시절에 했었던 훌륭한 그 고위 공직자들이 있어요. 청와대에서, 그때 당시 청와대에서 뭐 정책실장도 하고 수석도 하고 이러신 분들, 훌륭한 교수 출신이지만 정말 훌륭한 정책을 가지고 하려고 애를 썼던 그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상당 부분 실행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인수위 시절이 없이 그대로 당선되자마자 바로 취임했잖아요. 그 취임하면서 축하 겸 해서 노무현 대통령 당시 고위 공직으로 청와대에서 일했던 몇 분이 축하 인사 겸 청와대에 가서 문재인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분들이 건의를 한 게 있어요. 그 건의가 뭐냐? 여러 한 시간 정도 얘기하셨다는 것 같은데 여러 얘기를 하면서 인사를 할 때 반드시 참모들과 그 상의를 해서 하고 여러 사람이 얘기를 들어서 하시라 하는 이야기를 충고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치서 같이 똑같은 얘기로 그 충고를 했는데 다 듣고 껌뻑껌뻑 하더니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충격을 받았다는 게 이분들도. 아니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 혼자 용인술로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들을 주변에다 갖다 불러놓고 하는 거야. 이낙연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노영민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 말 듣고 해서 나라를 망쳐버린 거야.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토론을 하고 노무현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토론하잖아, 토론. 문재인은 토론을 할 줄 몰라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자, 봅시다.
윤석열의 중대 흠결이 뭐였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예, 최강욱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에다가 그동안에 수사를 하면서 보여왔던 그 막 어찌 보면 잔혹한 모습.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냥식 수사의 원조격으로 그 칭송하면서 따르는 후배들이 있잖아요. 네. 완전히 그냥 음. 몰고 가야 된다 뭐 이런 네. 것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예전에 뭐 신정아 씨 같은 분들이 수기에서 뭐 네. 그런 것도 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이 그때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네. 사생활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음. 공적으로 보여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음.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서 적합한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 댓글 수사 사건. 네. 그걸 통해서 검사 윤석열이 이제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그렇죠. 영웅시대였죠. 네네. 근데 그때도 정의를 위해서 네. 이거를 수사했다기보다는 국정원과 상대하고 있는 네. 검찰의 조직, 네. 이게 위상을 높이는 검찰 제일주의적인 발상, 그렇죠. 이것이 밑바탕에 있었다라고 그때부터 간파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했다기보다는 네. 아 저렇게 소신을 가지고 저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저 태도가 네. 저분이 살아온 자기의 일관된 소신이나 원칙에 그러니까 그 정의로운 원칙에 반해서 저러는 것인가? 네. 아니면 검사 제일주의, 검사로서의 일종의 그 오도된 자부심, 자존심 네.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네. 라는 거 볼 때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일 경우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영웅시했는데 저는 그건 아니다. 이게 두 근데 번째다. 이제 그 시점, 네. 인사검증을 하던 2019년의 네. 이 시점이라는 것이 검사 윤석열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많았죠. 네. 아니 저조차도 처음에 네. 중앙지검장으로 되는 파격 인사를 했을 때 네네네. 그땐 저도 박수를 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라면 네네. 이제 쭉 검증을 해봤어요. 네. 근데 흠결이 있는 것 같아. 네. 근데 그러면 중대 흠결, 최고로 흠결이 중대 흠결이잖아요. 네. 그 전 단계, 약간의 흠결, 조금의 흠결 이렇게 쓸 수도 있었는데 네. 굳이 중대 흠결이라고까지 얘기한 거는 이 행적을 봤더니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이행하기에는 네. 부적합한 인물이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건가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이라는 면보다도 네. 국민들이 원하는 아, 검찰상이 이제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하고도 뭐 무관하진 않죠. 근데 네. 문재인 정부로만 끝날 일이 아니고 네네네.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우리나라에 존재할 수 해야만 하는 조직이니까 네. 어찌 보면 이것이 앞으로 변화해 가고 발전해 가야 되는데 네. 거기에 적합한 사람인가?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그걸 저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제 네. 우리 그 담당 행정관들이랑 다 전원 회의를 통해서 이제 의견을 모아가는데 네. 다들 이제 주요한 부서에서 온 공직자들이니까 네. 이 사람이 보여온 여러 가지의 그 태도나 행적으로 볼 때 네. 검찰이 그동안에 이 잘못 가지고 있었던 문화들이나 일종의 폐습이라고 하죠. 폐습을 너무 많이 안고 있다. 이제 거기서 벗어나기 힘든 사람이다. 그리고 검찰의 적폐네. 그렇죠. 뭐 어찌 보면 소위 특수부 중심으로 네. 우리가 제일이고 네. 검사가 가장 정의롭고 검사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 일군의 무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정서를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역설적이네요. 예. 그 적폐 수사를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검사. 예. 그의 DNA 안에 검찰의 적폐가 쌓여 있었고 그것을 간파해서 중대 흠결이라고 얘기한 셈이네요. 저 검찰의 문제점을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정치 검찰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검찰 정치까지 변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군인도 마찬가지였죠. 항상 문제를 일으켰던 게 정치 군인들이고 네. 예. 검찰도 정치 검사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켰는데 네. 그런 여러 가지 행적이나 태도를 볼 때는 정확하게 그에 해당하는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검사 권한의 극대화 네. 이런 거를 통해서만 세상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대표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와국은 기본적으로 윤석열을 임명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죠. 강력하게 계속 그 이유를 다 대면서 이 사람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강력하게 냈는데
결국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토론 없이 밑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읽어보고 이걸 배척하는 거예요. 왜 배척했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왜? 아니 이렇게 올라오면 최고학국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될 거야.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문제는 그게 없는 거야. 그래서 변영자 선생님이 여기다 쓰셨는데 벽창호라고. 벽창호야. 절대 다른 사람 말을 안 들어. 자기식으로 해. 다 듣고 자기식으로 해. 그럼 뭐하러 들어? 그냥 자기식으로 해버리지. 그러니까 자기하고 뜻이 같은 사람만 주변에 모아놓고 있는 거야 전부. 그러니까 황당무계하지 이게.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은. 민주주의는 그런 게 아니라고. 다른 사람 얘기를 다 듣고 그 말해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돼. 그걸 가장 잘한 게 누구라고? 앙겔라 메르켈이야. 그 16명의 빡센 장관들을 놓고 원 보이스가 나도록 다 내놓고 토론하는 거예요. 내놓고 토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정책은 정부가 같이 가는 거잖아. 한 팀으로 가는 거잖아. 근데 팀 멤버가 딴소리를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다 토론을 해서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데 귀신 같은 사람이 메르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6년 동안 자기 총리를 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그것을 다 해냈단 말이지. 그러니까 국민의 뜻에 맞게 하는 거야. 국민의 뜻에 맞게. 그러나 국민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땐 국민을 설득해야 돼. 누가? 메르켈 총리가 그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이 그거야. 그래서 문재인은 전혀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가장 큰 문제죠 그게. 자, 그래놓고 최강욱의 말을 안 들은 것을 민정수석실 멤버들을 불러 모아서 밥을 내면서 식사하면서 윤석열 임용에 대해서 후회한다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들어봅시다. 자, 그러면 그렇게 중대 흠결로 보고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왜 최종적으로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선택했을까요? 그거는 조금 저로서는 뭐 알 수 없는 부분인데 네. 그 결정 과정을 저한테 말씀해 주진 않았으니까. 네.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시일이 한참 지나고 나서 네. 애초에 내 구상은 어찌 보면 실패했고 내가 검찰총장 임명을 후회한다라는 말씀을 한 적이 대통령의 있습니다. 말씀.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내가 검찰총장 임명을 후회한다. 예, 그 누구한테 한 얘기? 저한테. 아, 개인적으로? 저희 민정수석실의 비서관들한테 이렇게 위로 겸 격려 겸 식사를 주신 적이 있는데 그게 그 시점이 자리에서 언젠가요? 그때가 이제 조국 투사가 됐을 때인가요? 조국 장관이 퇴임한, 그러니까 장관을 오래 못하고 퇴임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간. 그렇군요. 내가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을 후회한다. 네, 이렇게 대통령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정확히 그 워딩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어. 그 전에 이제 대통령께서 생각하신 판단은 그게 있었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네. 실제 말하자면 당시에 국민들의 염원이라고 할 수 있었던, 또 문재인 정부의 과제라고 할 수 있었던 적폐청산 수사를 책임지고 마무리한다 네. 라는 면. 그러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은 윤석열 총장을 통해서 마무리하고 네. 결과를 내고, 그 다음에 제도 개선이나 미래지향적인 발전적인 모습은 네. 조국 장관을 통해서 애초에 민정수석실에서 설계한 내용들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게 마무리를 한다. 네. 이제 이런 구상을 하셨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 윤석열이라는 후보자가 네. 자기 나름대로 여러 통로를, 요로를 통해서 속인 거, 대통령을 속인 거, 대통령을 이제, 속였다. 예, 주요하지 않았나. 네, 대통령을 속였다 그러잖아요. 걔 속은 놈이 등신이지 뭐 다른 얘기가 뭘 필요 있습니까? 자기 부하한테 속은 거 아니야. 자기가 후회했으면 내치면 되지. 내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왜 그걸 내치지 않아? 그러니까 이 무능한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무능한 것은.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윤석열이 사표를 쓰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그런데 그 협박에 농락당합니다. 문재인이. 지금 그 얘기가 아주 웃기기도 하고, 아유, 저런 등신이 있나. 칠푼이도 아니고 저거 뭐야. 그냥 윤석열 들어오라 그래서 사표 쓴다 그랬으니까 써라. 딱 내고 종이 한 장 주고 사표 써.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 그럼 자기가 사표 쓴다 그랬거든, 윤석열이. 협박하느라고. 그래 써. 청와대로 부르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민정수석, 그때 김조원 씨였는데, 민정수석 민정수석한테 사표 쓰겠다고 협박을 했다며. 그러면 좋아. 그럼 써. 민정수석 딱 놓고 사표 써. 그럼 되잖아. 쓴다 그랬다며. 써. 그럼 끝나는 건데 왜 그걸 못하지? 나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내가 몰랐어요. 내가 얘기 들었었나? 하여튼 그 요번에 그 최강욱이 증언하는 통에 내가 그거를 확실히 알게 되는데, 아니 그런 일이 있었으면 당장 불러다 청와대로 불러. 그래가지고 청와대로 부르면 쫄을 거 아니야. 그러면 쫄릴 거 아니야. 그럼 빨리 써. 지금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 써. 이러면 끝나는 건데 그걸 아유 참나. 자 봅시다. 이거 좀 비인데요. 7분 정도 됩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네. 이제 법무장관으로 이제 내정된 상황에서 네. 조국 수사가 이제 시작됐죠. 네.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 후임으로 김조원 수석이 이제 와서 근무하고 오게 된 있었죠. 거죠. 네. 지금 이제 그 말씀을 하게 된 네. 거죠. 네. 그때 이제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을 하다가 떠났고, 네. 그다음에 후임 민정수석으로 이제 왔으면 네. 그분하고는 당연히 뭐 인사라도 하고 앞으로 하여튼 뭐 네. 업무상 잘 저기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 게 일반적인 기관 간의 관계죠. 그런 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임명을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해야 되는 날, 네. 아마 제 기억에는 99년 9월 7일쯤인 걸로 네. 기억하는데 그게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저녁 때 제가 뭔가 또 민정수석이 추가 사실 확인을 주문하신 부분이 있어서 네. 그걸 열심히 파악을 해서 민정수석한테 이제 보고를 드리려고 전화를 한 거죠, 밤에. 네. 그랬더니 이분이 굉장히 격앙이 되셨더라고. 김조원 수석이. 예, 네. 내가 이 친구 이렇게까지는 안 봤는데 이게 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이제 김조원 수석은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이 팩트도 중요하지만 네. 결국은 청와대는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여론이 너무 악화되고 있으니 언론이 어떻게든 그 막 쏟아내는 보도를 네.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일일이 반박하면서 시간을 하다가는 네. 제대로 된 어떤 정책 수행도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이 중간에 접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이거는 이 사람에 대한 판단은 다시 해야 된다.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윤석열 판단. 총장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본인은 그러니까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네. 어찌 보면 그 총장이 저돌적으로 자기 임무에 충실한 거일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을 거두지 않고 있었던 네.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그날 전화가 와가지고 거의 뭐 생전 처음 전화를 받은 거죠. 네. 윤석열 총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그냥 거의 이렇게 책망하듯이 네. 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도 이걸 지금 결정 안 하고 네. 장관을 지금 그만 저기 낙마를 시켜야지 네. 계속 두는 거냐 아. 이렇게 따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조원 수석도 어이가 없죠. 네. 연배로도 위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어떤 사전에 소통이나 무슨 교감이 있던 대상 같으면 네. 일종의 이제 친분이나 서로 간에 신뢰가 있는 상태라면은 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생전 처음 그 문제에 관해서 전화하는 사람이 다짜고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실 무슨 얘기하는 거냐? 지금 이게 어느 상황인지 알고 지금 네. 이 얘기를 경고망동하지 마라.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하니까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전화를 한 거네요. 결국은 그렇죠. 그 의도가 처음부터 저는 그런 거였다고 봤고 네. 그런 거라고 저는 수석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 네. 네.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에이, 꼭 그렇기만 하겠냐. 그 사람도 공무원인데 네. 네. 공무원이 감히 그렇게까지 생각은 못한다. 네. 다만 지 특유의 속성상 저돌적으로 돌진하는 스타일이니 네. 오버하는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네. 그분하고 저하고 약간 논쟁도 있고 그랬었는데 네. 어쨌거나 내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 민정수석 입장에서도 네. 뭐 당신 말이 맞는 것 같다. 음. 그래서 무슨 일을 겪으셨길래 그러냐 하니까 그렇게 네. 얘기하더라. 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사표 내겠다고. 그래서 그럼 알겠다고 내가 대통령께 보고 드리겠다고 하고 전화를 그러니까 이런 끊었다. 식으로 하면 사표내겠다. 이 윤석열 총장이. 그렇죠. 음. 자기가 그렇게 여러 차례 네. 그다음에 이만큼 음. 이 정도 했으면 네. 단념해야지 음. 계속 지금 그러고 있느냐라는 식의 얘기는 제가 이 정도로 조국 수사를 했으면 네. 법무장관 내정을 철회해야지. 그렇죠. 그게 마땅하지. 왜 이렇게 임명하려고 하냐라고 예. 검찰총장이 대통령한테 사인을 보낸 거네요. 임명하려고 하나기보다 아직까지도 철회 안 하고 왜 있네요. 처리 안 하고 있느냐 이런 거죠. 음. 내가 그만큼 해서 이만큼 얘기했으면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들이 네. 이런 태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아하.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도 되게 신중한 분이라서 그런 얘기들을 그렇게 쉽게 할 분이 아닌데 네. 그날 제 전화를 받고서는 그 얘기를 막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날이 일요일인데 네. 일요일 오전에 이제 대통령 관저에서 주요 참모들이 모여가지고 네. 일종의 당정청 아. 협의를 통해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하려고 아마 네. 나를 잡으신 모양인데 이제 내가 내일 좀 일찍 올라가서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이 상황을. 그래서 꼭 그러셔야 된다 이거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 날 일요일 아침이 밝았고 네. 예를 들어서 뭐 그 모여서 그 논의하시는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10시였다고 하면 네. 민정수석은 1시간이나 뭐 1시간 반쯤 전에 올라갔겠죠. 음. 가서 이제 그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문재인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대통령에게 그 전날 밤의 상황을 윤석열 총장의 전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거군요. 보고를 드렸고 보고를 받으신 대통령은 그분이 이렇게 화가 나시면 너무나 경우 없는 일이거나 너무나 어이없는 일을 당했을 때 보이는 표정이 있거든요. 이렇게 딱 문재인 대통령 표정. 대통령이 굳어지면서 그냥 딱 한마디로 그러면 사표를 받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날 이제 그 참석한 분들하고 이후에 이제 그 회의석상에 그 얘기가 공유가 되고 네. 사실은 조국 장관 임명을 철회해야 된다, 정무적으로 너무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조차도 이거는 명백히 이거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는 것이고 이건 도전이다. 도전이고 일종의 또 항명일 수도 있고. 그렇죠. 묵과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구나라고 네. 다들 생각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9월 9일 날이 월요일이었을 거고 그날 아마 발표를 할 겁니다. 장관 네. 임명을. 이제 그렇게 된 상황인데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전부터 이제 어떤 그 욕망을 키워가는 과정에 있다가 네. 내가 검찰총장으로 머무르지 않겠다라는 아. 걸 확고하게 결심을 한 게 저는 그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요일 날 오후에는 반부패 비서관을 통해서 연락을 받았단 말이에요. 사표를 네. 내라. 네. 낸다고 했으니 제출해라 그러면 네. 내가 받으러 가겠다. 그런 상황이었고 월요일 날 아침에 저는 이제 그 회의가 분위기가 어떻고 결과가 어떻고 이런 거 모르는 상태에서 월요일 날 네. 새벽에 이제 출근을 하고 우리 민정수석실 자체 회의를 하는데 네. 그때 수석께서 반부패 비서관한테 사표 어떻게 된 거냐 가져왔냐 네. 라고 하니까 아니 뭐 이따가 나중에 드릴 말씀이 좀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어쩌고 해서 네. 제가 야 그거 낸다고 소리 질렀다며 내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제 이랬더니 네. 수석이 아니 따로 얘기하지 마 여기서 얘기해라. 네. 그러니까 아니 뭐 그거는 자기가 순간적으로 그냥 격분해서 그런 거지 네. 뭐 진심으로 꼭 뭐 사직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었다고 한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어이없는 일이죠. 그게 지금 그렇게 자기 무슨 조금 기분 비이상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자리이며 위치이며 상황입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 네. 빨리 받아와라. 그렇게 했는데 이제 수업도 조금 더 생각해 보자. 하여튼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은 이제 그거를 뭐 안 쓰겠다는 사람한테 강제로 무슨 볼펜 쥐어가지고 쓰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네, 여기까지인데요. 그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죠. 그 정확하게 우리가 사태 진실에 접근할 수 있었는데 그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아쉬운 것은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다 놓고 같이 토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토론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문재인 정부 5년 내에 토론하는 거 봤어요? 토론 안 합니다. 토론할 능력이 안 돼요. 실력이 안 돼요. 그 노무현은 항상 토론하잖아. 놓고 토론하잖아. 근데 토론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수준의 사람을 우리가 뽑은 거지. 참, 이 대담에서 한 가지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추미애가 징계 처분을 내렸을 때 추미애를 잘랐잖아요. 근데 그때는 왜 추미애를 잘랐느냐, 그 상황을 쭉 듣고 싶었는데 그 얘기를 최강욱은 알고 있어. 그때는 나왔을 땐가? 그러니까 하여튼 그 얘기를 정확하게 듣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약간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같이 반대하는 사람과 찬성하는 사람을 같이 토론하는 것, 이게 바로 민주주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다음 시간에 경향신문 거를 할지 이낙연을 할지 그때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문재인의 무능함은 어디서 오는지 그거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국정 운영의 철학이 전무했다는 점이에요. 그게 원인이에요. 철학이 없어요. 무슨 사람이 먼저 다 해놓고 자기가 임명한 장관이 멸문지화를 당하는데 그냥 보고 있어. 이런 등신이. 아유, 참. 그게 철학이 없대요, 철학이. 철학이라는 것은 자기가 세상을 보는 굳건한 기반이 되는 거거든.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 기반이 없어. 그러니까 시류에 흩날리는 거야, 막. 시류에 흩날린 거지. 여기 이러면 이런 거 같고, 저런 거 같고. 근데 자기가 좋은 건 뭔가, 자기가 유리한 게 뭔가, 이걸 따지고 앉았으니까, 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런 철학의 부재는 그 실력이 없음을 드러내요, 항상. 실력 없는 게 보이잖아, 철학이 없으니까. 노무현은 철학이 있거든. 분명한 철학이 있어요.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 그런데 문재인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죠. 그 실력이 없으니까 용기도 없죠. 어떻게 될지 몰라. 뭐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몰라.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 같은 거 잘 몰라. 그러니까 철학과 실력과 용기가 이 삼박자를 갖추어야 되는데 이 삼박자가 다 없는 사람이 된 거지.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을 뽑은 거야. 국민이 사람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문재인은 구조화 시스템과 프로세스, 이걸 제도라고 그러잖아. 이 제도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용인술로 국정을 운영하려는 어리석은 행태를 보였죠. 문재인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 조건이 있었죠. 왜냐하면 180석을 가지고 있었지. 그 다음에 법사위원장도 가지고 있었지. 민주당에서 사람들이 다 지지해주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게 뭔지 몰라. 누구도 배운 적이 없어. 조그만 조직이라도 자기가 운영해 본 적이 없어. 이 사람은 그냥 혼자 일한 거야. 비서로 일하고, 노무현의 비서로 일한 거 외에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 자체가 그 몸에 배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재명은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게 몸에 배 있잖아. 딱 가서 사로잡잖아. 지금 민주당은 왜 저러고 있냐?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내가 안타까워서 경향신문에서 허튼 수작을 하길래 경향신문을 내가 다음 시간에 경향신문을 할지 이낙연을 할지 지금 이게 둘 중에 하나를 보고 있습니다. 아주 등신 같은 기사를 냈어요. 경향신문이. 그래서 이 천박한 지적 수준에 대해서 내가 알려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뭘 할지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 인류의 여정이라는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강의는 끝났어요. 이 책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최근에 나온 책인데, 작년에 나온 책인데,
이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아주 300페이지도 안 되는 280페이지 정도 되는, 나머지는 다 참고문헌에서 300페이지가 넘었고 283페이지예요. 근데 이게 문명사책이야. 아, 그래서 이거 처음에 뭐 이렇게 문명사책은 다 이렇게 벽돌책이거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조그맣게 이 사람이 그 오데드 갤러 교수가, 이 사람이 경제학 교수인데, 경제학자인데 통합경제학이라는 자기 학문 분야를 자기가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통합경제학을 하는데 그 경제학적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지. 그래서 문명사를 쭉 인류 역사를 찾아가면서 어떻게 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가. 왜 부와 불평등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부와 불평등이 생겼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 어떤 나라는 왜 발전했고 어떤 나라는 왜 발전하지 못했나. 그 원인을 여기서 이 책에서 밝혀줘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했는데, 문재인은 그걸 전혀 모르고 앉았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다. 그 얘기를 지금 했잖아요. 근데 이 갤러 교수가 인류사를 쭉 연구하면서 보니까 결국은 제도였다는 거야. 결국은 문명이 발전하는 것은, 인류가 발전해야 되는 것은 제도의 탓이었다. 제도가 뭐야? 구조와 프로세스와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잖아. 이 제도를 어떻게 설계해서 그것을 집행했느냐에 의해서 발전하기도 하고 발전하지 못하기도 해요.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제도의 제도는 지문과 같은데, 그 지역에 너무나 대조적인 사진 윗부분을 보자. 우리 한반도 사진을 여기 보면 한반도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어디나? 한반도 사진 보이시죠? 한반도 사진? 북쪽은 새까맣잖아. 아래쪽은 하얗고, 하얀 게 곳곳에 도시마다 이렇게 있잖아. 너무나 대조적인 사진 윗부분을 보자. 지구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로 꼽히는 북한은 어둠이 삼켜버렸다. 북한 사람들 대부분은 때때로 발생하는 정전으로 어두운 저녁을 보낸다. 일찍 잠자리에 들 준비 중일 것이다. 이 국가는 에너지를 충분히 생산하지 못해 심지어 수도 평양에서도 전력망을 항상 가동할 수 없을 정도다. 북한과 한국 사이의 격차는 지리와 문화의 차이가 나은 것도 아니고, 북한이 전력망을 구축하고 제 기능을 다하도록 유지하는 데 지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도 아니다. 지난 1000년간 한반도는 거의 모든 시기에 대체로 하나의 사회를 이루어왔고 언어와 문화를 공유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후 한반도가 소련과 미국의 영향권으로 분할됨에 따라 정치와 경제는 두 쪽으로 갈라졌다. 북한의 빈곤과 후진적 기술은 베를린 장벽 붕괴 전 동독처럼 개인과 경제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치와 경제 제도에서 비롯됐다. 정부 권력에 대한 통제는 불충분했고 법의 지배는 제한적이었으며 개인의 재산권은 불안정했다. 이에 더해 중앙의 계획은 처음부터 비효율적이었다. 이러한 요소가 기업가 정신과 혁신을 저해하고 부패를 부추기며 북한을 정체와 빈곤으로 내몰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그 통계를 쭉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바꿔야 된다. 독일과 우리의 차이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언제 가져온 거라고, 이게? 일제강점기 때 하던 것을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 가져온 거예요. 독일은 나치 2차 세계대전 폐허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가져온 거.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훨씬 독일 사람보다 유능하고 더 부지런하고 무엇이든지 요령껏 빠르게 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재능과 DNA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북한도 우리와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데, 북한은 저렇게 됐고 남한은 이렇게 북한을 압도하는 경제 대국이 됐단 말이죠. 근데 독일과 비교하면 우리는 또
다르단 말이죠. 왜? 그들은 일하는 시간을 그렇게 적게 일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산성을 높으냔 말이에요. 그것은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라는 그 차이. 그래서 내가 계속 전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전환. 수직적 피라미드에서 수평적 네트워크 구조. 노무현이 얘기했어. 내가 얘기한 것도 아니야. 내가 노무현을 가르쳤겠어? 내가 이재명을 가르쳤겠어? 이재명은 스스로 분권과 자유를 이런 걸 얘기하더라니까? 자기 스스로. 내가 가르치기 전에 분권과 자율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권과 자유를 스스로 얘기해. 토득한 사람들이야. 이 추미애 관련 책을 보라고. 미국 2년간 그 연수를 가서 거기서 공부한 그런 것들을 스스로 책 써낸 게 있어. 중산층 빅뱅 이런 책을 썼거든. 그걸 보고 내가 놀랐어. 아니 이거 법률가 아니야. 그 정치를 해왔고 그 경제학에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기초적인 지식이지만 그런 하나를 깨우치면 둘, 세 개를 알아나가는 총명함이 있단 말이야. 송영길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낙연, 문재인, 윤석열은 가르쳐줘도 몰라. 얘네들은. 그래 나라를 이 꼴로 만든 거야. 이 꼴로. 이 차이를 여러분이 아주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어디서 나왔는지.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자, 이 세 사람, 이 차이가 어디서 나왔는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는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있고, 하나는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고, 그렇습니다. 차이가 어디서 난다고?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 이 책에 갤러와 교수가 인류사를 아주 간명하게 요약 정리했어요. 내가 언젠가 문명사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자고 얘기했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보시라. 이게 문명사 책은 뭐 1000페이지씩 되고 그러는데 이건 그렇지도 않다. 280페이지면 된다. 그러니까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놨고, 그러니까 이걸 꼭 보시라. 여러분들에게 책도 소개했고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반성하고 침묵하라 이 주제로 할지, 아니면 그 천박한 지적 수준에 대해서 내가 비판하는 강의를 할지, 뭐 둘 다 비판하는 거지만 할지 제가 선택해서 다음 시간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카 키무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저의 소감은 따뜻한 간 나온 계란을 두 사람에게 줬어요. 한 사람은 안에서 껍질을 깨는 법, 한 사람은 겉에서 깨어서 멋있는 요리. 안에서 깨면 병아리의 탄생, 밖에서 깨면 파괴. 맞습니다. 네, 미카 키무라님 그 아주 비유가 멋있네요. 네, 감사합니다.